도연아,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그래도 뭐? 네가 살아서 미안하다고? 아니면 내가 기증해서 고맙다고? 이거 알아? 1985년 11월 23일 내가 계단에서 떨어진 날이야. 사고였어. 우리가 장난치다가. 장난? 너희들이 밀쳤잖아, 재미로. 그리고 나는 떨어졌어. 계단 아래로. 학교에서는 사고로 처리했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지.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대장을 받았을 때도, 참석 여부를 체크할 때도, 오늘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일 때도 계속 느꼈던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고급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 아래서 정장 차림의 동창들이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10년은 입은 듯한 회색 외투를 벗으며 습관적으로 구석 자리를 찾았다. 너도 왔구나. 누군가 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상대방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익숙한 풍경이다. 고등학교 때도 졸업 후에도 지난 40년 내내 그랬으니까. 옷을 맡기는 동안 옆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야, 이번에 누가 주최했대? 장소 진짜 좋다. 글쎄, 후원자가 있다던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나는 아무 말 없이 번호표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5천만 원 송금 확인증. 접어서 다시 넣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쏟아졌다. 고등학교 제34회 동창회라는 대형 현수막이 무대 뒤에 걸려 있었다. 테이블마다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나는 내 이름을 찾아 한참을 헤맸다. 가장 구석, 기둥 옆자리였다. 김도현? 아, 여기 있네. 옆자리에 앉은 동창이 내 이름표를 보고 말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명함을 꺼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고 앉았다. 가방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다. 유리 보관함이었다. 오늘 가져온 이유를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그냥 가져와야 할 것 같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 화려했다. 비싼 시계, 명품 가방, 잘 관리된 피부. 내 옆에 앉은 동창은 벤츠키를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놓았다. 과시인지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건너편 동창이 우와, 신형이네라며 감탄했다.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다. 15년 전에 산 시계. 유리에 작은 금이 가 있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흠집이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4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박수. 연회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나도 손을 맞부딪혔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힘이 없었다. 옆 동창은 박수도 치지 않고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 이제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고요. 중간에 특별한 발표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후원자 명단이겠지. 나는 가방을 다시 한번 만졌다. 5천만 원. 이번 동창회를 유지하기 위한 호텔 대관료, 식사비, 기념품 제작비 대부분을 내가 냈다. 익명으로. 사무국에서 몇 번이나 확인 전화가 왔지만 나는 그냥 후원자 명단에만 이름 올려주세요라고만 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웨이터가 내 앞에 와인을 따르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물 주세요.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따라 주었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지금 뭐해? 사업하지. 작년에 회사 하나 더 차렸어. 직원만 50명. 대박이네. 나는 그냥 회사 다녀. 평범하게. 평범? 너 부장이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지. 에이 뭐. 요즘 부장이 별거야. 그래도 애들은 잘 크고 있어.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성공담, 자녀 자랑, 해외여행 경험, 새로 산 아파트 이야기까지. 나는 들을 뿐이었다. 누구도 내게 묻지 않았다. 너는 뭐하며 지냈어? 그 같은 질문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다. 조별과제를 해도, 운동회를 해도, 수학여행을 가도 나는 항상 그 외 학생들 중 하나였다. 사진을 찍으면 맨 뒤 구석에,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마지막 순서에, 기억 속에서는 가장 먼저 지워지는 사람.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더 들떴다. 누군가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춤을 췄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물잔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끝에 닿았다. 가방 속 유리 보관함과 똑같은 차가움이었다. 야, 있잖아. 우리 때 그 사건 기억나?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말에 나는 손을 멈췄다. 뭔데? 무슨 사건? 계단에서 그거. 애 하나 죽을 뻔한 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동창회를 가능하게 해주신 후원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가방 속 유리 보관함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시작이다. 스크린에 후원 기업 로고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먼저 건설에서 300만 원, 병원에서 500만 원.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말랐다. 하지만 내 귀는 옆 테이블에 가 있었다. 아까 그 이야기, 계단 사건, 40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진짜 난리였잖아. 학교에서 쉬쉬하려고 했는데. 맞아. 근데 그의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 안 나. 워낙 조용했으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용한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의 덕분에 한 명은 살았지. 기적이었어. 그러게. 장기 이식받고 살아난 거 아니야? 누구였더라? 박준석이. 지금 사업 엄청 잘 되고 있다던데. 박준석?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무의식 중에 옆구리를 만졌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가 아렸다.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통증은 남아 있었다. 스크린에 개인 후원자 명단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개인 후원자로는 이철수 동문 100만 원, 강민호 동문 200만 원.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해당 인물이 손을 들어 인사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웃으며 덕담을 건넸다. 역시 이철수. 형님 대단하십니다. 강민호 너 잘 나가더니 역시. 나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유리 보관함이 안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테이블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 스크린에 마지막 줄이 떠올랐다. 김도현 5천만 원. 연회장이 술렁였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람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김도연이 누구지? 어디 있지? 옆자리 동창이 내 이름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이거 너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내 낡은 시계, 오래된 구두, 색바랜 정장을 훑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5천만 원을. 너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사회자가 무대에서 손짓했다. 김도연 동문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유리 보관함을 꺼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투명한 유리 안에 2가지가 들어 있었다. 색이 바랜 병원 팔찌.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김도연, 1985년 11월 23일 병원. 그리고 그 옆에 접힌 서류 한 장. 장기기증 확인 카드 사본이었다. 옆자리 동창이 유리 보관함을 내려다봤다. 이게 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보관함을 바라볼 뿐이었다. 건너편 테이블에서 누군가 목을 빼고 쳐다봤다. 저게 뭐야? 병원 팔찌? 1985년? 40년 전이잖아.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다시 불렀다. 김도연 동문? 혹시? 그때였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한 남자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와인을 잘못 삼킨 모양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등을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 천천히 마셔.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박준석이었다. 잘 빗어 넘긴 머리, 값비싼 정장, 손목에 명품 시계. 그는 내 테이블을 쳐다봤다. 정확히는 유리 보관함을 쳐다봤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유리 보관함 옆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다. 마치 40년 전 병원 침대의 차가운 시트 같았다.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둘 침묵했다.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운동을 못했어. 박준석의 손이 와인잔을 놓쳤다. 와인이 테이블보에 쏟아지며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닦지 않았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뛰는 것도,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지. 옆자리 동창이 유리 보관함을 다시 봤다. 이번에는 자세히 들여다봤다. 장기기증 확인 카드의 글씨가 보였을 것이다. 기증자 김도연 17세, 수혜자 박준석 17세. 그가 입을 벌렸다. 설마, 너가 그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유리 보관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연회장의 음악이 여전히 흘렀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작은 유리함과 그 안에 40년 된 진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딱 하고 박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유리 보관함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며. 이제 모두가 알았다. 40년 동안 숨겨졌던 이야기를, 웃음으로 덮였던 그날의 진실을. 박준석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10분이 지났다. 연회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까까지 떠들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속삭였다. 사회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 했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내 테이블 위 유리 보관함에 가 있었다. 저거 진짜야? 40년 전이면 우리 고2 때잖아. 그때 그 사건. 설마. 나는 유리 보관함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매끄러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다. 이 작은 상자 안에 내 인생의 반이 들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전부가. 옆자리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아, 이게 정말 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그때 계단에서, 응,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몰랐다는 변명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더 정직한 반응이었다. 건너편 테이블에서 한 여자 동창이 핸드폰을 꺼냈다. 검색하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박준석, 기적의 생존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 사람이 화면을 함께 들여다봤다. 매년 강연하잖아. 17세에 장기 이식받고 살아났다고. 근데 기증자 이름은 한 번도 익명으로만 했었구나. 익명.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익명이 아니었다. 그냥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기적이 되지만 기증한 사람의 이야기는 각주에도 실리지 않는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준석이 돌아왔다. 얼굴을 물로 씻은 모양인지 머리카락이 조금 젖어 있었다.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 테이블 앞에 섰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40년 만이었다. 병원에서 본 이후 처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를 본 게 처음이었다. 당시 나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는 수술실에 있었으니까. 퇴원할 때쯤 그의 가족들이 찾아와 감사하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오지 않았다. 도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유리 보관함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몰랐어. 뭘?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나는 물잔을 들어 마셨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힘들었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40년이 담겨 있었다. 수술 후 6개월간의 입원 생활, 재활치료, 평생 가져가야 할 통증, 운동은커녕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던 20대. 취업 면접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때마다 느꼈던 불안함. 미안해. 박준석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건 없어.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뭐, 내가 살아서 미안하다고? 아니면 내가 기증해서 고맙다고?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박준석이 입을 다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이건 우리 둘만의 대화였으니까. 나는 유리 보관함을 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병원 팔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플라스틱 소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느껴졌다. 이거 알아? 박준석이 팔찌를 내려다봤다. 그의 손이 떨렸다. 1985년 11월 23일. 내가 계단에서 떨어진 날이야. 사고였어. 우리가 장난치다가. 장난?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희들이 밀쳤잖아. 재미로. 그리고 나는 떨어졌어. 계단 아래로. 박준석이 고개를 떨궜다. 학교에서는 사고로 처리했지.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었어. 나는 장기기증 확인 카드를 꺼냈다.
접힌 종이를 펼쳤다. 글씨가 희미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문제는 너였어. 그날 너도 다쳤거든. 내부 출혈, 간 손상,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지.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서명했어. 내가 의식 없을 때 나는 이미 수술받은 상태였고 내가 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대. 의사 선생님이. 도연아,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깨어나서 한참 후에야 알았지. 내 몸에서 뭔가가 떠났다는 걸. 그리고 너한테 갔다는 걸. 박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퇴원하고 학교 복귀했을 때 너는 벌써 돌아와 있더라. 멀쩡하게.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 강연할 때 항상 말하잖아. 기적의 생존이라고. 익명의 천사 덕분이라고. 나는 유리 보관함을 가리켰다. 천사는 이름이 있었어. 김도현. 너랑 같은 반이었던. 박준석이 무릎을 꿇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비싼 정장 바지가 바닥에 닿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용서해줘. 제발.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그런데 이상했다. 분노도 복수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텅 빈 것 같았다. 용서? 나는 작게 웃었다. 용서할 것도 없어. 너는 그냥 살았을 뿐이잖아. 내 덕분에. 유리 보관함을 다시 닫았다. 딸깍 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이제 모두가 알았으면 됐어.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투를 챙겼다. 박준석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도연아, 가지마. 왜? 더 할 말 있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가방을 들었다. 유리 보관함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다. 그거 가져가. 뭐? 내 거니까.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니까. 평생 가지고 살아. 나는 연회장 문을 향해 걸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문을 열기 직전 뒤를 돌아봤다. 박준석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다. 유리 보관함을 붙잡은 채 나는 문을 나섰다. 복도로.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는 고요했다.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여기는 고요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40년 동안 쌓아온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간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송금 확인증이 손끝에 닿았다. 5천만 원. 그 돈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모두를 모았다.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도현. 돌아봤다. 연회장 문이 열려 있었고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수진.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다. 지금은 변호사라고 들었다. 잠깐만 기다려. 그녀가 걸어왔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내 앞에 서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모르겠어? 왜 이제 와서? 40년이나 지났잖아.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미안함은 없었다. 40년 전에도 너 알고 있었잖아. 이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뭘? 그날 계단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누가 날 밀었는지 다 봤잖아. 그녀가 시선을 피했다. 나는 계속했다. 반장이었으니까 선생님한테 보고해야 했었지. 근데 안 했어.
왜? 그건 학교 분위기 때문이었지. 조용히 덮자. 사고로 하자. 그게 모두를 위한 거라고.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나는 어렸어. 뭘 해야 할지 몰랐어. 어렸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어렸어. 17살. 근데 나는 내 몸 일부를 떼어줬어. 선택권도 없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수진이 문을 막았다. 기다려. 안에 다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 40년 동안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도연아, 제발. 우리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던 게 아니야. 내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신경 안 썼던 거지. 나는 투명했으니까. 관심 받기였으니까. 이수진이 말문이 막혔다. 나는 닫기 버튼을 눌렀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문이 닫혔다. 그녀의 얼굴이 사라졌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피곤한 눈. 58년을 살아온 얼굴이었다. 1층에 도착했다. 로비로 나왔다. 옷을 맡긴 곳으로 갔다. 번호표를 건넸다. 외투 찾으시는 거죠?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낡은 회색 외투가 나왔다. 옷걸이에서 벗겨 입었다. 익숙한 무게감이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이번에는 박준석이었다. 그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라니. 나는 그냥 진실을 보여준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나쁜 사람?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박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그 단어에 나는 웃음이 났다. 맞아. 너도 피해자지. 근데 차이가 뭔지 알아? 박준석이 숨을 멈췄다. 너는 살았어. 그리고 40년 동안 기적으로 살았지. 강연하고 책 쓰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근데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았어. 통증을 참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돈? 보상?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럼 왜? 알려주고 싶었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모두에게 내 기적 뒤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전부야. 박준석이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가 뒤에서 소리쳤다. 도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심이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알아. 너는 몰랐을 거야.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됐어. 나는 다시 걸었다. 회전문을 밀고 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2월의 밤바람이었다. 호텔 앞 계단을 내려갔다.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여전히 힘들었다. 옆구리가 쑤셨다.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택시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연회장 창문이 보였다. 3층.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저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나에 대해? 박준석에 대해? 아니면 40년 전 그날에 대해? 택시가 왔다. 문을 열고 탔다. 어디 가세요? 집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호텔이 멀어졌다.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시트에 몸을 기댔다. 피곤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이수진이었다. 도연아, 미안해.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문자를 읽고 지웠다.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다. 네온사인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걸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내 이야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작은 원룸. 15평도 안 되는 공간.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집의 냄새. 혼자 사는 사람의 냄새.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다. 외투를 벗어 걸었다. 구두를 벗었다.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신경 쓰였던 부분이었다. 이제는 상관없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우유. 별로 없었다.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거실 작은 책상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다.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전, 정기 검진 결과지. 40년치의 기록이었다. 가장 아래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1986년. 나는 맨 뒤 구석에 있었다.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박준석은 앞줄 중앙에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을 내려놓았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았다. 곧 문자가 왔다. 도연 씨, 저 신문 기자입니다. 오늘 동창회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기자. 벌써 소문이 났나 보다. 나는 번호를 차단했다. 또 전화가 왔다. 다른 번호. 또 차단했다.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밖을 내려다봤다. 1층 편의점 간판이 보였다. 늦은 밤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삶은 계속됐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날씨. 내 이야기는 없었다. 당연했다. 아직은.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낡은 천장.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다. 언젠가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미뤄왔다. 40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했을까? 평범하게 살았다. 작은 회사에 다녔다. 승진도 못했다. 결혼도 못했다. 건강 때문에 자신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박준석은 어땠을까? 사업가가 됐다. 성공했다. 결혼했다. 아이도 낳았다. 강연도 하고 책도 썼다. 기적의 생존자로. 공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였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받았다. 여보세요? 도연아, 나야. 수진이. 이수진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뭐야? 지금 연회장에 아직 사람들 남아있어. 다들 너 얘기만 해. 그래서 미안하다고. 다들 미안하다고 해. 정말이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응? 그거 알아? 나는 사과받으려고 간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알려주려고.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계속했다.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잖아. 박준석의 기적 뒤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도연아.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어. 할 일 다 했어. 무슨 소리야? 내일부터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오늘처럼 특별한 날은 없을 거야. 이수진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응. 너희는 그냥 기억하면 돼. 오늘 본 거, 들은 거,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일어나서 욕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58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많았다. 머리카락도 희끗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다. 뭔가 풀린 것 같았다.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렀다. 옆구리에 수술 흉터가 보였다. 길고 희미한 선. 40년의 증거. 손으로 만졌다. 여전히 아팠지만 견딜만 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작은 침대. 싱글 침대. 평생 혼자 쓴 침대.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다. 동창들이었다. 미안하다는 말, 연락하자는 말, 밥 사겠다는 말. 읽고 지웠다. 답장하지 않았다. 마지막 문자는 박준석이었다. 도연아, 나는 앞으로 강연할 때 내 이름을 말할게. 진짜 기적이 누구 덕분인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문자를 읽고 한참을 바라봤다. 답장을 쓸까 말까 고민했다. 결국 짧게 썼다. 그래. 잘 살아. 전송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불을 껐다. 어둠이 방을 채웠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희미한 빛. 나는 그 빛을 바라봤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존재를 증명했다. 투명하지 않았다. 이름이 있었다.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알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눈이 감겼다. 피곤했다. 하지만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일어날 것이다. 출근할 것이다. 평범한 하루를 살 것이다. 오늘처럼 특별한 날은 다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김도연이다. 58년을 살았다. 40년 전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 그리고 오늘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것으로 좋겠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편의점 문 여닫는 소리도 들렸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나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조용히.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내가 존재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작은 미소. 4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잘 자, 김도연. 내일도 살아야지.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